아가씨, 그 성질머리로 어디 시집이나 가겠어? 내가 구워줄 테니까 오늘 같이 놀자. 죽기 싶으면 그냥 가라. 바닷가 펜션 바베큐장에 서늘한 정적인 흘렀습니다. 동네 조폭의 역겨운 시비에도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는 떨림조차 없었죠. 오히려 그 지나친 차분함이 묘하게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양아치들의 행패인 줄 알았던 그날 밤의 작은 불씨. 그것이 부패한 지역 경찰과 국회의원이 얽힌 수백억 대 밀수 카르텔을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거대한 심판의 신호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썩은 권력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707 특임대 강서윤 팀장과 팀원들의 속 시원한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힘차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동해안의 밤바다, 비릿한 짠내를 머금은 바닷바람이 펜션 야외 바베큐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구석자리, 헐렁한 후드티와 반바지 차림의 젊은 여성 3명이 조용히 숯불 위에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막내가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 진짜 살 것 같습니다. 6개월 만에 민간인 침대에서 자본 겁니다. 팀장님. 6개월. 그 짧은 단어 안에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 같은 시간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그 안에서도 존재 자체가 기밀인 최초의 여성 특수임무팀. 다재다능한 팀장 강서윤, 정보 특기 한지우, 그리고 저격 특기 박수아. 이 3사람이 버텨낸 훈련의 밀도를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죠. 오늘 밤은 그 뼈를 깎는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꿀맛 같은 포상 휴가의 첫날이었습니다. 정보 특기인 둘째가 캔맥주를 부딪히며 맞장구를 쳤어요. 팀장은 말없이 맥주를 홀짝이며 2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팽팽한 긴장감을 내려놓은 온전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얄팍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베큐장 중앙의 가장 넓은 테이블, 형형색색의 화려한 셔츠를 입고 목과 팔뚝에 문신을 휘감은 사내 7-8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고성방가를 일삼았습니다. 시끄러운 소음보다 더 불쾌한 것은 노골적으로 3사람의 자리를 훑어보는 그들의 끈적한 시선이었죠. 아, 진짜 시끄럽네. 팀장님, 제가 가서 한마디 할까요? 둘째가 미간을 찌푸리며 낮게 속삭였어요. 팀장은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둬라. 저런 건 건드리면 더러워지기만 한다. 고기 다 익었으면 철수. 팀원들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중앙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덩치 큰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싸구려 금목걸이를 목에 두르고 술기운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남자. 동네 양아치들을 거느린 우두머리 황 사장이었습니다. 황 사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3사람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지독한 술 냄새와 담배 찌든 내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는 턱을 삐딱하게 치켜들고 위아래로 3사람을 훑어보며 비릿하게 웃었어요. 야, 여기가 내 자리야. 자리 비우고 방으로 술이나 갖고 와. 명백하고 역겨운 시비였습니다. 황 사장의 뒤에서 지켜보던 부하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막내는 특수부대원답게 상대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남은 짐을 챙겼어요.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황 사장이 성큼 다가와 막내의 퇴로를 막아섰어요. 내가 말하는데 무시해? 어디를 보는 거야? 막내가 짧은 한숨을 삼키며 몸을 돌려 엇갈려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황 사장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막내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버렸어요. 예상치 못한 일방적인 폭력. 중심을 잃은 막내의 몸이 숯불 쪽으로 크게 휘청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막내가 넘어지지 않으려 무의식적으로 짚었던 불판 위에서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황 사장 일당이 숯불을 뒤적거리느라
벌겋게 달아오른 채 방치해 두었던 쇳덩어리 고기 집게. 그 뜨거운 쇠꼬챙이에 막내의 맨살이 고스란히 닿아버린 것입니다. 살같이 타들어가는 고통. 특수전 훈련으로 단련된 인내심이 본능적으로 비명을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달궈진 집게에서 팔을 떼어냈을 때 그녀의 하얀 왼팔 위로는 이미 선명한 화상 자국이 무섭게 패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눈앞에서 벌어진 참상에 둘째가 의자를 걷어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두 주먹이 으스러질 듯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황 사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이죽거렸어요. 어이구, 되었어? 그러게 말을 잘 들었어야지. 흉터 남으면 시집가기 힘들 텐데. 황 사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막내가 고통에 찬 숨을 몰아쉬며 화상 부위를 꽉 부여잡았어요.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팀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하지만 황 사장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한겨울의 빙판처럼 서늘하고 날카롭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휴가지의 밤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팀장의 머릿속에서 평범한 민간인으로서의 휴가 모드가 차갑게 종료되고 있었습니다. 막내의 하얀 왼팔 위로 선명하게 패인 화상 자국, 그리고 그 참상 앞에서도 뻔뻔하게 이죽거리는 황 사장의 비열한 웃음. 정보 특기인 둘째의 턱관절이 부서질 듯 맞물렸습니다. 그녀의 오른발이 지면을 박차고 튀어나가려는 찰나였어요. 공기를 가르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정지. 팀장이었습니다. 팀장의 굳은 오른손이 둘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어요. 특수전 훈련으로 다져진 둘째의 반사신경조차 뚫고 들어온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팀장님, 막내 팔을. 알아. 하지만 우리는 군인이다. 팀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민간인을 상대로 사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아무리 상대가 쓰레기라도. 둘째의 어깨를 쥔 팀장의 소나기에는 숨길 수 없는 분노의 악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어요. 팀장은 시선을 돌려 어둠 속에서 킬킬거리는 황 사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법치 국가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먼저 맡기는 게 원칙이야. 팀장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눌렀어요. 스피커폰 너머로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황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았습니다. 경찰 부르셨어요? 그래, 불러봐. 어디 쌍방으로 한번 제대로 엮여보자고. 10분 뒤 어두운 해안가 도로를 타고 적색과 청색의 경광등 불빛이 다가왔어요. 경찰차가 펜션 마당에 멈춰서고 제복을 입은 2명의 지역 순경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화상이 남은 왼팔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삼키고 있었어요. 둘째는 매서운 눈으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팀장이 앞으로 나서며 상황을 설명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경사가 랜턴을 비추며 다가오다 테이블에 기대앉아 있는 황 사장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3명의 여군은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황 사장님 아니십니까? 여기서 고기 굽고 계셨네. 경찰의 입에서 나온 것은 상황 파악이 아니었습니다. 친근한 안부 인사였죠. 황 사장이 어슬렁어슬렁 일어나더니 경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아, 김 경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별일 아니에요. 저기 아가씨들이 술을 마시다가 발이 꼬여서 숯불 쪽으로 넘어지려는 걸 내가 겨우 잡아줬거든요. 근데 적반하장으로 나보고 밀었다고 저 난리네. 섭섭하겠으리. 명백하고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황 사장의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이 맞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쳤어요. 팀장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술이 다릅니다. 저 남자가 일방적으로 퇴로를 맞고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결과로 제 일행이 숯불 집계에 화상을 입었고요. 명백한 폭행 및 상해입니다. 당장 가해자를. 아가씨, 잠깐만요. 김 경사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팀장의 말을 끊었어요. 그는 막내의 화상이 남은 왼팔을 슬쩍 겼는지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보니까 황 사장님은 도와주려다 그런 것 같고 아가씨들은 휴가 와서 술 한잔하다가 예민해진 것 같은데요. 이거 정식으로 접수하면 쌍방 폭행으로 들어갑니다. 서울 올라가야 할 텐데 여기까지 조사받으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팀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어요. 지금 가해자의 말만 듣고 쌍방이라고 단정 짓는 겁니까? 말귀를 참 못 알아듣네요. CCTV도 없는 구석 자리인데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흉터 연고나 바르고 조용히 가요.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김 경사는 마치 대단한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침묵을 강요하고 있었죠. 그것이 이 낯선 항구 마을에 뿌리내린 썩어빠진 공권력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자, 상황 종료됐으니까 황 사장님도 들어가세요. 아유, 그럼요. 들어가십시오. 경찰차는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이 펜션 마당을 매몰차게 빠져나갔어요. 멀어지는 경광등 불빛을 바라보는 세 사람의 등 뒤로 황 사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연고나 사다 줄까? 흉터 남으면 진짜 시집 못 간다니까. 얌전히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 황 사장 일당이 의기양양하게 자신들의 방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바베큐장에는 다시 파도 소리만 남았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용암을 억지로 짓눌러 놓은 폭풍 전야의 정막이었죠. 막내는 화상의 고통보다 억울함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둘째는 허공을 노려보며 거친 숨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팀장은 말없이 막내의 다친 팔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경찰차가 사라진 텅 빈 도로와 황 사장 일당이 사라진 건물 복도를 차례로 향했어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법과 원칙이 완전히 붕괴된 무법지대를 목격한 순간 팀장의 차가운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하고 무자비한 불꽃이 점화되고 있었습니다. 펜션방의 현관문이 닫히고 잠금장치가 걸리는 순간 세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억울함에 떨던 평범한 20대 청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창문을 빈틈없이 닫고 암막 커튼을 쳐 외부의 시선과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실전 작전에 투입된 요원들처럼 신속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팀장이 구급상자를 열었어요. 특수전 요원들에게 응급처치는 숨쉬는 것만큼 익숙한 기본기입니다. 팀장의 손길은 차분하고 정확했어요. 생리식염수로 막내의 화상 부위 열기를 빠르게 식히고 감염을 막기 위해 멸균 거즈에 항생제 연고를 얇게 펴 발랐습니다. 정보 특기인 둘째는 옆에서 소형 랜턴 불빛을 상처 부위에 고정하며 묵묵히 그 과정을 돕고 있었어요. 화상의 통증은 뼈가 부러지는 것 못지않게 고통스럽습니다. 막내가 얕은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깨물다 무거운 방 안의 공기를 환기하듯 애써 입꼬리를 올려 씩 웃었어요. 팀장님, 너무 심각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말하지 말고 호흡이나 조절해. 열기 덜 빠졌어. 아닙니다. 진짜로요. 특수전 학교 지옥 주간 때 팀장님이 저 업고 산악구보 뛰셨던 날보다는 훨씬 안 아픕니다. 막내의 너스레에 붕대를 감아 고정하던 팀장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늘 총구처럼 서늘하기만 하던 팀장의 목소리에 미세하고 따뜻한 온기가 묻어났어요. 수아야, 그때 내가 산 중턱에서 탈수로 쓰러졌을 때 내가 속으로 얼마나 쫄았는지 아냐? 옆에서 묵묵히 랜턴을 들고 있던 둘째가 작게 피식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참고로 그날 저도 울었거든요. 수아 이대로 죽는 줄 알고.
세 사람 사이에 아주 작고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극한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그 지옥을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함께 견뎌낸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끈끈한 전우회였어요. 그 희미한 미소 하나로 방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억울함과 모멸감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단단한 결속력으로 바뀌고 있었죠. 치료가 끝났습니다. 팀장이 구급상자를 닫고 일어서는 순간이었어요. 방 안의 따뜻했던 온기는 순식간에 휘발되고 그 자리에 서늘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둘째가 목소리를 낮추며 불렀어요. 아까 경찰 태도 보셨습니까? 그 눈빛 교환, 명백하게 한통속이었습니다. 이 항구 마을의 공권력은 이미 저들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팀장이 커튼 틈새로 살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황 사장 일당이 머무는 독채 펜션 쪽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은 거다. 팀장이 커튼을 닫으며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바다보다 깊고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까 거기서 감정적으로 주먹을 섞었으면 우린 꼼짝없이 쌍방 폭행으로 저들이 관할하는 유치장에 갇혔을 테니까. 썩은 경찰이 조서를 꾸미고 언론은 특수부대 여군들이 휴가지에서 술에 취해 민간인을 폭행했다고 떠들겠지. 그게 저들이 짜놓은 판이다. 팀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반사된 그녀의 안경알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707은 남이 짜놓은 판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주먹부터 앞세우는 하수들의 싸움은 하지 않는다. 막내와 둘째의 시선이 흔들림 없이 팀장을 향했어요. 군인으로서의 제약을 넘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계산하는 전술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쓰레기들이 지금 저렇게 오만하게 굴 수 있는 이유, 저들의 돈줄, 저들의 배경, 저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찾아내서 흔적도 없이 찢어버린다. 주먹 한 번 뻗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게 우리의 방식이야. 팀장이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며 낮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막내를 건드린가? 아주 영리하게 받아낸다. 지금부터 전원, 휴가 모드 해제, 작전 모드로 전환한다. 알겠습니다. 둘째와 막내의 짧고 건조한 대답이 어두운 방안을 채웠어요. 황 사장 일당과 부패한 지역 경찰은 자신들이 방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동해안의 어둠 속에서 세 마리의 맹수가 소리 없는 사냥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한낮, 눈부신 햇살이 동해안의 바다를 투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션 2층 테라스에 앉아있는 세 사람 주변의 공기는 한겨울의 빙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평범한 관광객처럼 위장한 채 시선을 낮추고 있었어요. 막내는 화상을 입은 왼팔에 새 붕대를 감은 채 묵묵히 먼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둘째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팀장은 등받이에 비스듬히 기대어 펜션 마당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시야 안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펜션 앞 자갈밭을 밟는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젯밤의 숙취가 아직 가시지 않은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황 사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어가던 황 사장은 테라스에 앉은 세 사람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얼굴에 특유의 비열하고 노골적인 조롱이 번졌습니다. 일부러 테라스 아래쪽으로 다가왔어요. 어제 그 여자들 아직도 있네? 방 빼고 도망간 줄 알았더니. 황 사장의 밉상스러운 목소리에 부하들이 일제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황 사장의 끈적한 시선이 막내의 붕대 감긴 왼팔에 가닿았어요. 팔에 그렇게 흉터 남아서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어? 병원비라도 쥐어줄까?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이었습니다. 둘째가 쥐고 있던 종이컵이 우그러지며
남은 커피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막내는 시선을 아래로 깐 채 길게 호흡을 내뱉으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테라스 난간 너머 황 사장을 내려다보았어요.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려보는 맹수처럼 서늘하고 감정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진 황 사장이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야, 가자. 오늘 밤에 물건 들어오는 거 알지? 애들 빠짐없이 집합시켜. 황 사장 일당이 투덜거리며 멀어졌습니다. 물건. 그 단어가 허공에 흩어지는 순간 팀장의 차가운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단순한 동네 양아치의 입에서 나올 법한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심야, 어둠이 짙게 깔린 펜션 앞 공터에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시동을 켰어요. 황 사장 일당이 차량에 탑승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팀장은 미리 빌려둔 평범한 회색 경차의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전조등을 끈 채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앞차와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교차로의 신호등 불빛과 해안도로 가로등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완벽하게 기척을 지우는 기동이었어요. 차량 내부에서는 오직 엔진의 미세한 진동만이 느껴질 뿐 완벽한 침묵이 지켜졌습니다. 승합차가 30여 분을 달려 멈춰선 곳은 인적이 완전히 끊긴 외진 항구였어요. 낮에는 소형 어선들이 드나들지만 지금은 가로등마저 고장나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내려앉은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팀장은 항구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방파제 뒤편의 어두운 공터에 차를 세웠어요. 세 사람은 소리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방파제를 이루는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의 짙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막내, 시야 확보해. 팀장의 나지막한 지시에 막내가 전술 배낭에서 소형 단망원경을 꺼냈습니다. 휴가지의 총기류는 가져올 수 없었지만 저격과 관측이 특기인 막내에게 자신의 눈을 연장해 줄 광학 장비는 신체의 일부와도 같았어요. 막내가 렌즈에 눈을 밀착시키고 호흡을 멈췄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특수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의 야간 관측 능력은 항구의 세밀한 디테일을 선명하게 잡아냈어요. 타겟들 하역 준비 중입니다. 방파제 오른쪽 배 한 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막내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바닷바람을 갈랐습니다. 항구로 소리 없이 들어오는 배는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오징어 배였어요. 하지만 조업을 마친 배라고 하기에는 엔진 소리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심야의 바다를 밝혀야 할 집어등은 모조리 꺼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 숨어들기 위해 만들어진 유령선 같았습니다. 배가 부두에 닿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낮에 펜션 앞을 활보하며 고성방가를 일삼던 황 사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그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배에서 내리는 검은 옷의 사내들을 조심스럽게 맞이했습니다. 이어서 배의 은밀한 창고 구역에서 무거운 검은색 나무 상자들이 줄줄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상자의 무게와 하역하는 인원들의 움직임을 볼 때 일반적인 어획물이 아닙니다. 밀도가 높은 금속류 혹은 지폐 다발로 추정됩니다. 스코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읊조리는 막내의 보고에 팀장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낮에는 동네 양아치 행세를 하던 자들이 밤에는 거대한 밀수 조직의 말단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지역 경찰이 어젯밤 그토록 서둘러 폭행 사건을 쌍방과실로 덮으려 했던 진짜 이유. 그 거대하고 썩어빠진 비리의 꼬리가 짠내 나는 바닷바람을 타고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팀장의 입가에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꼬리가 밟혔군.
식어가던 분노가 차가운 이성과 결합하며 완벽한 사냥의 명분으로 다시 불을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동해 안에 버려진 항구. 방파제를 이루는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의 틈새는 훈련된 특수 요원들에게 완벽한 천연의 은신처였습니다. 바닷바람이 귓가를 때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백색 소음이 되어 그들의 숨소리마저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막내가 단망원경으로 오징어배의 동태를 감시하는 동안 정보 특기인 둘째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평평한 면에 겉옷을 깔고 전술용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휴가지에 총은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녀에게는 이 묵직한 전자기기가 곧 소총이자 수류탄이었어요. 둘째의 손끝이 소리 없이 키보드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에 시선이 고정된 지 채 5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엔터키를 가볍게 두드리는 순간 세 사람의 귀 속에 꽂혀 있던 초소형 무선 이어폰에서 잡음이 거치고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항구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의 무선 통신 주파수를 완벽하게 가로챈 것입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온 첫 번째 목소리는 황 사장이었습니다. 낮에 펜션 테라스 아래서 세 사람을 끈적하게 조롱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죠.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 대신 비굴할 정도의 긴장감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예, 의원님. 물건들 지금 막 하역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 묵직하고 거만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수고했어, 황 사장. 금괴랑 현찰 차질 없이 창고로 옮겨놔. 다음 달 경선 앞두고 뿌려야 할 비자금이니까 티끌 하나라도 문제 생기면 자네 목이 날아갈 줄 알아. 여부가 있겠습니까? 경찰서장님께서 이쪽 해안도로 순찰차들 싹 다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래. 양아치 딱지 떼고 건설사 명함 달아주기로 한 약속 잊지 않고 있으니까 똑바로 해.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저 검은 상자들 안에는 밀수 금괴와 정치 비자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서장은 망보기를 자처했고 국회의원 최 의원이 이 카르텔의 정점이었죠. 어젯밤 말단 순경이 왜 그토록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했는지 그 더러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망원경에서 눈을 뗀 막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녀가 붕대 감긴 왼팔을 무의식적으로 움켜쥐며 팀장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이건 국가안보 사안입니다. 지금 당장 본대에 보고해야 합니다. 안 돼. 팀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어둠 속 오징어배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보고 체계 자체가 이미 뚫려 있을 수 있어. 정보가 새는 순간 우린 끝이야. 저렇게 큰 배가 야간에 불도 끄고 영해를 넘어 항구까지 들어왔습니다. 해경의 경비망 군부대의 레이더망이 동시에 살아있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최 의원의 입김이 지역 경찰서장을 넘어 군의 윗선까지 닿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보고는 곧 자살 행위였죠. 그리고 보고를 시도한 세 사람은 지휘 계통을 무시한 정신 나간 여군들로 둔갑해 조용히 사라지게 될 터였습니다. 막내가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천천히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둘째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노트북의 푸른 불빛이 팀장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어요. 팀장의 입가에 아주 옅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뿐이다. 팀장이 허리를 꼿꼿하게 펴며 선언했어요. 최 의원, 경찰서장, 황 사장, 저들이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밥그릇을 우리가 직접 깨부순다.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작전 통제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끝까지 갈 텐데 이해 있나? 막내와 둘째의 눈동자에 망설임은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막내의 화상 입은 팔에서 느껴지던 욱신거림은 이제 거대한 불의를 심판하겠다는 뜨거운 의지로 바뀌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었어요. 이해 없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무겁게 부딪혔습니다. 좋아. 둘째, 저들의 통신망 계속 녹음해. 막내, 물건들 동선 딴다. 사냥 시작한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방파제를 때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선 세 마리의 맹수가 밤의 장막을 뚫고 거대한 사냥감을 향해 은밀하게 발톱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야의 항구는 거대한 어둠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오징어 배에서 하역된 검은 목함들은 곧바로 대기 중이던 냉동 탑차로 옮겨 실어지고 있었어요. 막내는 방파제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몸을 밀착한 채 탑차가 향하는 목적지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탑차, 항구 서편의 낡은 냉동 창고 쪽으로 이동합니다. 거리가 멉니다. 팀장이 짧게 수신호를 보냈어요. 창고 쪽으로 접근한다. 대열 유지. 세 사람은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방파제를 벗어나 항구의 좁은 골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가로등조차 켜지지 않은 음습한 길이었어요. 부패한 바닷물 냄새와 녹슨 철 구조물의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발소리를 완벽하게 죽인 세 사람의 기동은 밤고양이보다 은밀했어요. 하지만 카르텔의 경계는 생각보다 삼엄했습니다. 둘째가 낮게 속삭였어요. 팀장님, 순찰조가 이쪽 골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15m 앞.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골목 모퉁이 너머로 손전등 불빛이 일렁이며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춤대. 서장님도 알아서 눈 감아주는데 뭘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야. 조용히 해. 이번 물건에 최 의원님 목숨줄 걸렸다잖아. 대충 돌고 가서 소주나 까자. 쇠파이프를 바닥에 질질 끌며 걸어오는 2명의 덩치 큰 사내들이었어요. 퇴로를 확보하기엔 이미 늦은 거리였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은 높은 담벼락으로 막혀 있었고 몸을 숨길 수 있는 것은 낡은 그물 더미와 버려진 드럼통 몇 개가 전부였어요. 총기도 전술 라이프도 없는 완벽한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섣불리 맞붙어 소리가 나거나 비명이 새어나가면 무전망을 통해 항구 전체의 조직원들이 몰려들 터였어요. 작은 소라는 곧 작전의 완벽한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팀장의 눈동자가 빠르게 골목의 지형과 손에 든 물건들을 훑었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까 막내의 화상 부위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 바닷물에 잔뜩 적셔두었던 수건 한 장. 일반인에게는 한낱 짐짝에 불과한 물건이었죠. 하지만 707 팀장의 손에 들어간 순간 그것은 완벽한 전술 장비로 변모했습니다. 팀장이 막내와 둘째에게 수신호를 보냈어요. 대기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젖은 수건의 끝을 단단히 말아 쥐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낮췄어요. 순찰조의 발소리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저기 그물 뒤에 뭐. 사내 한 명이 드럼통 너머의 낌새를 눈치채고 손전등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였어요. 팀장의 손가락이 바닥에 있던 녹슨 볼트 하나를 가볍게 튕겨냈습니다. 볼트는 반대편 담벼락을 때리며 날카로운 금속음을 냈어요. 저쪽인가? 사내들의 고개와 손전등 불빛이 소리가 난 반대편으로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 짧은 1초의 틈, 팀장이 용수철처럼 어둠을 박차고 튀어나갔어요. 물을 잔뜩 머금어 묵직해진 수건이 강력한 원심력과 함께 허공을 베었습니다. 수건의 끝자락이 앞서 있던 사내의 손목을 강타했어요. 쇠파이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어지는 일격이 사내의 턱을 정확히 후려쳤어요.
사내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휘청거리며 무릎을 꺾었습니다. 팀장의 몸은 이미 두 번째 사내의 등 뒤로 미끄러져 들어가 있었어요. 그녀의 팔이 거침없이 사내의 목을 감아 돌았습니다. 사내가 발버둥치며 팀장의 팔을 떼어내려 했지만 무쇠처럼 조여오는 압박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1초, 사내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2초, 허공을 허우적거리던 팔에 힘이 빠졌어요. 3초, 저항이 멈췄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축 늘어졌어요. 그 사이 비틀거리던 첫 번째 사내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새어나오기 직전이었어요. 대기하고 있던 막내가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와 사내의 무릎 뒤를 정확히 걷어찼습니다. 앞으로 꺾인 사내의 뒤통수를 둘째의 팔꿈치가 번개처럼 내리찍었어요. 짧은 둔타금 하나. 두 번째 사내마저 바닥으로 소리 없이 허물어졌습니다. 비명 한 번 울리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쇠파이프를 끌며 골목을 활보하던 두 명의 사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팀장이 턱짓으로 낡은 그물더미 뒤편을 가리켰어요. 막내와 둘째가 기절한 사내들을 그물과 덤불 뒤에 깊은 사각지대로 소리 없이 끌어다 눕혔습니다. 최소한 시간은 깨어나지 못할 터였어요. 클리어. 둘째가 무전 내역을 확인하며 짧게 보고했습니다. 주변에 추가 인원 없습니다. 냉동 창고까지 직선거리 200m 남았습니다. 막내가 화상 입은 팔에 소매를 가다듬으며 짧은 숨을 골랐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고통 대신 선명한 투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두 손을 가볍게 털어내고 다시 어둠 속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이동한다. 일상의 수건 한 장을 치명적인 무기로 탈바꿈시킨 707의 유령들은 거대한 비리의 심장 부인 냉동 창고를 향해 다시 소리 없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항구 서편 끝자락.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는 낡은 냉동 창고였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실외기들이 뿜어내는 묵직한 기계음이 항구의 정막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창고를 둘러싼 높은 철조망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이곳이 단순한 어획물 보관소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철조망의 사각지대, 짙은 어둠 속으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스며들었어요. 정보 특기인 둘째가 창고 외벽의 낡은 통신 단자함에 전수용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키보드 위를 몇 번 미끄러지듯 오가자 노트북 화면에 떠있던 경고 알림창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코드가 흘러내렸어요. 팀장님, 창고 내외부 CCTV 전원 3분 전 녹화본으로 루프시켰습니다. 이제 카메라 속에서 우리는 투명 인간입니다. 조금 떨어진 방파제 위에서 망을 보던 막내의 건조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들려왔어요. 바닷바람에 소금기가 화상 입은 왼팔 상처를 파고들어 쓰라렸지만 막내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순찰 교대까지 정확히 8분 남았습니다. 주변 50m 이내 아무도 없습니다. 진입하십시오. 팀장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고 뒷면 철문으로 다가가 보안 카드 인식기 하단 덮개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둘째, 배선 연결했다. 팀장이 초소형 데이터 케이블을 내부 단자에 꽂자 이어폰을 타고 둘째의 키보드 소리가 바쁘게 울렸어요. 단호초,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완벽한 3인 팀플레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팀장이 몸을 미끄러뜨리듯 창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한여름의 밤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폭력적인 냉기가 전신을 덮쳐왔어요. 영하 20도를 밑도는 온도.
평범한 반바지와 얇은 후드티 차림이었던 팀장의 피부 위로 순식간에 소름이 돋고 솜털이 빳빳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입술을 꽉 깨물어 미세한 턱의 떨림마저 통제했어요.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 호흡을 극도로 얕게 조절하며 입김의 궤적조차 최소화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박스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냉동 오징어 상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예리한 눈은 가장 안쪽 구역에 이질적으로 쌓여 있는 검은색 목함들을 단번에 찾아냈어요. 방금 전 오징어 배에서 하역되었던 바로 그 물건들이었습니다. 팀장이 소리 없이 다가가 가장 위에 놓인 목함의 잠금 장치를 풀었어요. 뚜껑을 열자 서늘한 비상등 불빛 아래로 탐욕스러운 금속의 광택이 번뜩였습니다. 일련 번호가 정교하게 지워진 묵직한 금괴들. 그 옆에는 진공 포장된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팀장의 시선이 목함 옆에 놓인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카르텔의 심장이라 부를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가방을 열자 두꺼운 장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팀장은 스마트폰을 꺼내 무음 카메라를 실행시켰어요.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액정을 가린 채 장부의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며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렌즈 너머로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민낯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항구개발사업권 로비 자금, 경찰서장의 차명 계좌로 매달 흘러들어간 수표 내역, 그리고 이 모든 검은 돈의 최종 목적지인 현직 국회의원 최 의원의 이름과 직인이 페이지마다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어요. 이 거대한 카르텔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하고 치명적인 증거였습니다. 증거 스캔 완료. 철수한다. 팀장이 장부를 원래대로 가방에 집어넣고 돌아서려는 찰나였어요. 팀장님, 변수 발생. 둘째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황 사장 오른팔과 덩치 3명, 창고 정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순찰 교대조가 아닙니다. 예정에 없는 물건 확인입니다. 현재 거리 10m, 당장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팀장이 뒷문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창고의 거대한 정면 자동문이 서서히 위로 말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의 목소리와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더럽게 춥네. 빨리 물건 수량만 확인하고 나가자. 문 닫아. 냉기 빠지면 황 사장님한테 욕먹어. 조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등 뒤에서 육중한 셔터문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문이 완전히 닫히면 외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까지는 절대 열리지 않는 밀폐된 얼음 감옥이 됩니다. 영하 20도의 냉동 창고 안에서 얇은 옷차림으로 갇힌다면 30분 이내에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고 목숨을 잃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조직원 4명의 발소리가 팀장이 숨어있는 목함 구역을 향해 점점 좁혀져 왔어요. 팀장은 거대한 오징어 상자 더미 뒤로 몸을 완전히 밀착시켰습니다. 얼어붙은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운동화를 뚫고 발끝을 찔렀지만 그녀의 심장 박동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완벽한 전술적 계산으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까지 남은 시간은 대략 15초. 조직원들과 셔터문 사이의 거리는 20m. 팀장은 무전기 송신 버튼을 손가락으로 2번, 3번 연속해서 두드렸어요. 특수전 부대원들끼리만 사용하는 무언의 전술 신호였습니다. 밖에서 신호를 알아챈 둘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직원들이 목함 바로 앞까지 다가와 손전등을 비추려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반대편 구역에 거대한 냉각팬 하나가 굉음을 내며 갑자기 헛돌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그 구역의 천장 조명들이 요란한 스파크를 튀기며 연달아 꺼져나갔습니다. 뭐야? 저쪽 차단기 나갔어? 야, 가서 확인해봐. 굉음과 불꽃에 놀란 조직원 4명의 고개와 손전등 불빛이 일제히 반대편으로 쏠렸어요. 그 짧은 2초의 사각지대, 팀장의 몸이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얼어붙은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했어요. 시선은 오직 서서히 바닥을 향해 닫히고 있는 셔터문의 틈새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바닥에 닿기 직전 팀장은 몸을 한껏 낮춰 바닥을 구르며 그 좁은 틈새로 유령처럼 빠져나왔어요. 등 뒤에서 육중한 셔터문이 완전히 맞물리며 닫히는 무거운 금속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한 탈출이었어요. 어둠이 내린 항구의 구석. 팀장은 거칠어진 호흡을 고르며 스마트폰을 꺼내 막내와 둘째에게 들어보였어요. 액정 화면 위로 최 의원의 장부 파일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며 무언의 전율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승리는 아주 작은 꼬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셔터문이 닫힌 창고 안. 조명 스파크를 확인하고 다시 목함 쪽으로 돌아온 조직원 한 명이 바닥에 미세하게 녹은 서리발 자국과 아주 살짝 틀어져 있는 가죽 가방의 위치를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형님, 이거 누가 손댄 것 같은데요? 사냥꾼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먹잇감들 역시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항구 마을 전체를 옥죄어올 거대한 봉쇄망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어요. 새벽 2시 무사히 펜션으로 귀환한 세 사람은 암막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 안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모니터의 푸른 불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는 유일한 광원이었어요. 둘째의 손놀림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최 의원의 비자금 장부 스캔본을 이중 암호화하여 클라우드 서버의 은닉 폴더로 전송하고 있었어요. 막내는 창문 틈새로 밖을 경계했고 팀장은 전술 배낭을 챙기며 다음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침투와 정보 탈취,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평화는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도청 중이던 황 사장의 무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창고에 누가 들었는데 그걸 몰랐어? 가방 위치가 틀어져 있잖아. 장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물건도 없어지지 않았고요. 최 의원님 장부를 누가 열어봤으면 우린 다 끝이야. 당장 길목 싹 다 틀어막아. 황 사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곧이어 경찰 통신망에서도 다급한 지시가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순찰차 해안도로 전면 통제한다. 국도 진입로에 바리케이드 치고 숙박업소 전부 검문 검색 실시해. 서장님 지시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막내가 단망원경으로 창밖을 살피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팀장님, 경찰차 석 대가 진입로에 차벽을 쳤습니다. 그 뒤로 검은색 승합차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육로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펜션의 얇은 유리창 너머로 적색과 청색의 싸늘한 경광등 불빛이 밤바다의 어둠을 찢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마을의 정막을 깨웠습니다.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교차하며 펜션 건물 쪽으로 좁혀오고 있었어요. 도망칠 곳 없는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과 범죄 조직이 하나의 사륙기계가 되어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압도적인 위기 속에서도 세 사람의 호흡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둘째, 장부 데이터 지금 당장 쏠 수 있나? 둘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입니다.
장부만으로는 최 의원이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최종 거래 현장과 동시에 터뜨려야 합니다. 막내가 스코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5분 뒤면 저들이 이 방문을 두드립니다. 신분을 밝히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건 어떻습니까? 팀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신분증을 내미는 순간 저들은 우리를 무단 침입범으로 몰 거다. 이 마을 경찰 제복은 아군이 아니라 적이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밖에서는 이미 펜션 1층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이어 투숙객들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음이 층계를 타고 올라왔어요. 경찰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 여세요. 경찰의 목소리 뒤로 강목을 든 조직원들의 소리가 섬뜩하게 뒤섞이며 2층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돌파합니까? 둘째가 전술배낭을 어깨에 매며 낮게 물었어요. 언제든 복도로 뛰쳐나갈 준비가 된 짐승처럼 팽팽한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시선은 방문이 아니라 열린 창문 너머 밤바다를 향해 있었어요. 복도에서 얽히면 소모전이다. 경찰을 타격하면 우리는 진짜 범죄자가 돼. 팀장이 방파제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육로가 막혔다면 저들이 상상도 못할 길로 간다. 짐 챙겨. 경찰입니다.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당장 문 여세요. 마침내 세 사람의 방문 앞까지 수색조가 도달했어요. 문고리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조직원 한 명이 펜션 주인을 위협해 빼앗은 마스터키를 열쇠 구멍에 쑤셔 넣었어요. 잠금이 풀리는 소리, 육중한 발길질이 방문을 강타했습니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손전등 불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기 누구? 방 안으로 난입한 자들의 입에서 당혹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먹잇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활짝 열려있는 창문 너머로 거친 바닷바람만이 밀려들어와 얇은 커튼을 미친 듯이 펄럭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시각 펜션 뒷면 외벽배관을 타고 소리 없이 지상으로 하강한 세 마리의 검은 유령들은 경광등 불빛이 닿지 않는 칠흑 같은 방파제를 향해 은밀하고도 빠르게 몸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의 포위망을 비웃듯 707의 유령 기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때리는 소리가 고막을 터뜨릴 듯 울려 퍼졌습니다. 펜션에서 빠져나온 세 사람이 도달한 곳은 마을 외곽을 겹겹이 감싸고 있는 거대한 방파제였어요. 머리 위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조직원들의 거친 목소리가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랜턴 불빛이 밤바다의 수면을 미친 듯이 훑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707의 유령들은 이미 빛이 닿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칠흑 같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서치라이트, 오른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둘째가 방수 처리된 이어폰을 누르며 차갑게 속삭였어요. 팀장은 콘크리트 경사면에 몸을 밀착한 채 파도의 주기와 수위를 계산했습니다. 저들이 방파제 위까지 올라왔다. 더 아래로 내려간다. 썰물이 시작될 때까지 수면 아래 사각지대에서 버틴다.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어요. 목숨을 건 자연과의 사투였습니다. 세 사람은 얽히고 설킨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좁은 틈새를 타고 시커먼 바닷물이 출렁이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어요. 날카로운 따개비들이 옷깃을 찢고 피부를 긁었지만 누구도 짧은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 콘크리트 바닥에서 육중한 발소리들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 밑에 틈새도 싹 다 비춰봐.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강렬한 랜턴 불빛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좁은 틈새를 찌를 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팀장, 왼쪽 방파제 끝에 2명, 머리 위쪽으로 3명 추가 접근 중입니다.
둘째의 건조하고 다급한 보고였어요. 빛을 피하기 위해 세 사람은 몸을 완전히 수면 가까이 낮춰야만 했습니다. 출렁이는 차가운 밤바다의 물결이 허리춤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막내의 몸이 벼락을 맞은 듯 크게 한번 굳어졌습니다. 황 사장에게 떠밀려 숯불 집게에 대었던 화상이 남은 왼팔, 응급처치로 감아두었던 붕대가 젖어들며 지독하게 짠 동해안의 바닷물이 상처 사이로 무자비하게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금기의 고통은 불에 달군 새꼬챙이로 다시 한번 맨살을 후벼 파는 것과 같았어요. 막내의 숨이 순간 끊어질 듯 멎었습니다. 이마에 굵은 식은땀이 맺혔고 미끄러운 콘크리트를 지탱하고 있는 오른손의 관절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머리 위를 훑고 지나가는 눈먼 랜턴 불빛. 그 찰나의 어둠 속에서 팀장의 굳은 손이 막내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오직 살갗을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과 그것을 짐승처럼 억누르는 막내의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콘크리트 틈새의 공기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었습니다. 썰물까지 4분. 버틸 수 있어? 파도 소리 사이로 팀장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막내는 화상 입은 팔을 짠 바닷물 속에 그대로 잠근 채 이가 부서질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통으로 핏발이 선 눈을 들어 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작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지옥 주간의 산악 구보 때도 극한의 생존 훈련 때도 늘 그래왔듯 둘째가 소리 없이 다가와 막내의 차갑게 젖은 등을 자신의 어깨로 단단히 받쳐주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상처가 타들어가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세 사람은 완벽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서로의 무게와 고통을 묵묵히 나누어 짊어지고 있었어요. 머리 위에서 손전등 불빛이 신경질적으로 교차했습니다. 여긴 안 보여. 파도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다른 쪽으로 가보자. 항구 입구 쪽에서 다시 모이래. 거친 발소리들이 방파제 너머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세 사람의 가슴팍까지 찰랑거리던 바닷물이 미세하게 무릎 아래로 빠져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썰물이 시작되며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로 그들만의 은밀한 기동로가 열리고 있었어요. 팀장이 막내의 어깨를 쥐었던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동한다. 서로의 체온과 끈끈한 의지에 기댄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소리 없는 그림자가 되어 물이 빠진 바위 틈을 스치듯 기동했어요. 경찰의 사이렌과 랜턴 불빛이 만들어낸 거대한 포위망은 지영과 조수간만의 차를 완벽하게 계산해낸 707의 유령들을 끝내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을 뚝뚝 흘리며 방파제의 끄트머리를 빠져나온 유령들의 시선은 이제 심판의 무대인 심야의 오징어 배를 향해 차갑고 단단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동해안의 짙은 해무가 바다 위를 무겁게 덮고 있었습니다. 육지의 포위망을 유령처럼 빠져나온 세 사람이 도착한 곳은 항구 외곽의 인적 끊긴 방파제 끝자락이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닿는 바다 한가운데 수십 개의 검은 상자를 싣고 출항을 앞둔 오징어배 한 척이 엔진의 미세한 진동을 뱉어내며 정박해 있었습니다. 최 의원의 비자금을 싣고 공해상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최종 거래 현장이었어요. 이제 707의 유령들이 카르텔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을 차례였습니다. 방파제 위, 막내가 엎드린 자세로 저격용 스코프에 눈을 밀착시켰어요. 짠 바닷물에 흠뻑 젖은 화상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렌즈 너머 오징어배를 노려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은 막내의 집중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날카로운 투지가 되어 있었어요. 가판위 호위 인원 총 4명, 선수 쪽에 2, 후미 선실 입구에 2.
전원 흉기 소지 확인했습니다. 막내의 건조하고 정확한 보고가 무전망을 탔습니다. 지상에 자리를 잡은 둘째의 손끝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타격하기 시작했어요. 현 시간부로 선박 내외부 무전 주파수 전면 교란합니다. 둘째가 마지막 엔터키를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통신 차단 완료. 지금부터 저 배는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되었습니다. 막내의 눈과 둘째의 정보망이라는 완벽한 백업을 등에 업고 팀장은 이미 차가운 밤바다를 헤엄쳐 오징어 배의 측면 사각지대에 도달해 있었어요. 배전에 늘어진 굵은 폐타이어와 젖은 로프를 틀어쥐고 짐승처럼 소리 없이 갑판 위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얇은 옷차림이었지만 팀장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무자비했어요. 팀장님, 오른쪽 좁은 통로, 호위 2명 접근 중, 위치 지시합니다. 막내의 무전과 함께 팀장의 발치에 보이지 않는 빛이 찍히더니 통로 쪽으로 스윽 이동했어요. 스코프와 연동된 막내의 위치 지시 장치가 적의 실시간 움직임을 완벽하게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그 빛의 궤적을 곁눈질하며 갑판에 쌓인 그물 더미 뒤로 소리 없이 몸을 숨겼어요. 선박의 좁은 통로를 순찰하던 2명의 사내들이 무전기를 툭툭 치며 투덜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무전이 먹통이야? 핸드폰도 안 터지고 배 떠날 때 다 돼서 전파가 꼬였나 보지. 빨리 가서 황 사장님한테 보고나 해. 사내들이 그물 더미 앞을 지나쳐 선실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그물 뒤의 어둠 속에서 팀장의 몸이 튀어나갔습니다. 팀장의 왼손이 뱀처럼 뻗어 첫 번째 사내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동시에 오른손날이 사내의 목 옆을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배의 흔들림을 역이용해 상대의 무게 중심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근접 제압 기술이었어요. 비명은커녕 숨소리 한 번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눈이 허공을 향해 뒤집히더니 선체로 갑판 위에 무너져 내렸어요. 축 늘어진 사내를 바닥에 눕히는 찰나 앞서가던 2번째 사내가 낌새를 채고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너 임마 거기서 뭐.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팀장의 오른발이 통로 벽면을 차고 오르며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허공을 가른 팀장의 다리가 사내의 목과 어깨 사이를 묵직하게 휘감아 바닥으로 쳐박았어요. 파도가 배전을 때리는 소리에 맞춰 사내의 몸이 소리 없이 갑판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후미 호위조 제압 완료. 선수 쪽 인원 아직 이쪽 상황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막내의 무전이 안전을 확인해 주었어요. 팀장은 쓰러진 사내들을 갑판 구석의 밧줄 더미 아래로 밀어넣은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의 가장 안쪽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선장실에 굳게 닫힌 철문이었어요. 그곳에 황 사장이 있었습니다. 막내의 팔에 지울 수 없는 화상을 남기고 대한민국을 부패로 물들인 카르텔의 하수인. 팀장은 철문 손잡이를 틀어쥐었어요.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선실한. 황 사장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탁자 위에 산처럼 쌓여있는 5만 원권 돈다발과 명품 시계들을 흐뭇하게 쓰다듬고 있었어요. 이 배가 추락만 하면 그는 촌구석 양아치 딱지를 떼고 합법적인 건설사 대표로 거듭날 터였습니다. 그때 등 뒤의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야, 출항 준비 다 됐냐? 무전은 왜 갑자기 먹통? 황 사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고개를 돌리다 그대로 말을 잃었습니다. 선실 문턱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의 부하가 아니었어요. 흠뻑 젖은 옷차림에 서늘한 눈빛을 번뜩이는 한 여자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펜션 바베큐장에서 자신이 턱을 치켜들고 조롱했던 바로 그 여자. 황 사장의 안면 근육이 경련했어요. 그가 본능적으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팀장의 움직임은 황 사장의 사고 속도를 아득히 초월했어요. 단 3걸음 만에 거리를 좁힌 팀장의 손날이 황 사장의 손목을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흉기가 바닥으로 나뒹굴기도 전에 팀장의 두 팔이 황 사장의 오른팔을 잡아채고 등 뒤로 완벽하게 꺾어 올렸어요. 그대로 지면을 향한 압도적인 짓누르기였습니다. 관절이 한계점까지 당겨지는 극심한 압박과 함께 황 사장의 거구는 무기력하게 선실의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등 뒤로 꺾인 팔은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버티지 못할 팽팽한 한계점까지 당겨져 있었습니다. 공포와 고통 속에서 황 사장이 악에 바친 목소리를 토해냈어요. 이거 나 대체 누구야? 경찰이야? 서장님이 보냈어?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 사장의 팔을 꺾어 누른 채 천천히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입을 가져갔어요. 한겨울의 빙판처럼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가 선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바베큐장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막내 팔떼기 한 거 또 한 번의 침묵. 기억나? 그 순간 발버둥 치던 황 사장의 몸이 벼락을 맞은 듯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동공이 흔들렸어요. 벌겋게 달아올랐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시체처럼 하얗게 사색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 바베큐장의 폭행 사건 하나 때문에 이 거대한 밀수선이 습격당하고 자신의 목숨줄이 끊어지게 생겼다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공포가 황 사장의 전신을 덮쳐왔어요. 황 사장의 입술이 덜덜 떨리며 갈라진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 펜션 여자들이 사냥감의 완벽한 절망을 확인한 팀장의 입가에 비로소 잔혹하고도 통쾌한 미소가 번졌어요. 707의 유령들이 쳐놓은 완벽한 디지털 단두대의 칼날이 마침내 썩은 카르텔의 목을 향해 무자비하게 떨어져 내릴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황 사장의 뺨이 차가운 선실 바닥에 무자비하게 짓눌렸습니다. 코 속으로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짙은 절망이 밀려들고 있었어요. 이거 나. 팀장의 무릎이 황 사장의 견갑골을 정확히 누르고 두 손은 그의 오른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린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비틀면 어깨 관절이 완전히 한계를 넘을 팽팽한 압박. 황 사장은 그제야 자신이 짐승의 아가리에 제 발로 목을 밀어 넣었음을 깨달았어요. 바베큐장의 여자. 흉터 남으면 시집이나 가겠냐고 낄낄거리며 조롱했던 그 작은 체구의 막내. 고작 그 사소한 시비 하나 때문에 수백억 대의 비자금이 오가는 이 거대한 밀수 현장이 털리고 자신의 목숨줄마저 끊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뒷골목 양아치로 살아온 황 사장은 공포를 분노로 포장하며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현직 국회의원 최 의원이 내 뒤를 봐주고 있다고. 이 배에 실린 게 그 양반 목숨줄이야. 황 사장의 핏발선 목소리가 선실을 울렸지만 팀장의 눈동자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서늘한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조소마저 감도는 듯했어요. 밖에 경찰이 수백 명이야. 당장 놓고 무릎 꿇으면 살려줄 수 있어. 황 사장. 팀장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황 사장의 구차한 절규를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한 모양인데 우리가 왜 육지의 경찰들을 피해서 구태여 200까지 헤엄쳐 들어왔을 것 같아? 바닥에 짓눌린 황 사장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팀장의 턱짓이 선실 탁자 위에 쌓인 금괴와 5만 원권 돈다발, 그리고 텅 빈 검은색 가죽 가방을 향했습니다. 밀수품, 비자금 현물, 장부 스캔본, 뇌물을 받은 자와 바친 자가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가장 완벽한 밀실. 우리는 쫓긴 게 아니야. 너희들을 한 번에 쓸어 담을 그물망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온 거야.
팀장은 어깨에 부착된 소형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가볍게 2번 눌렀어요. 둘째, 타겟 확보했다. 쏴라. 그 시각 항구 외곽의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 은폐하고 있던 둘째의 입가에 통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전술용 노트북 화면에는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 10곳의 제보 메일함과 해양경찰청 본청 수사팀의 직통망이 열려 있었어요. 첨부 파일은 3가지였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스캔한 최 의원의 뇌물 장부 원본 파일, 조직원들과 부패 경찰이 주고받은 무전 도청 녹음 파일, 그리고 막내가 스코프로 촬영한 밀수품 하역 현장 사진들. 둘째의 손가락이 키보드의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찍었어요. 암호화된 거대한 데이터 뭉치가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칠흑 같은 밤하늘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썩어 빠진 권력의 방패를 단숨에 뚫어버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을 핵폭탄급 정보가 전국으로 흩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다시 선실한 무전을 끝낸 팀장이 황 사장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방금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장부 스캔본을 주요 언론사 10곳에 전송했어. 경찰서장의 로비 자금 내역까지 묶어서 해경 본청에도 꽂아줬고. 황 사장의 숨이 턱 막혔어요. 뭐라고? 최 의원?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널 버릴 거다. 살기 위해 꼬리를 잘라야 하니까. 밖에 깔려있는 지역 경찰들. 장부가 만천하에 까발려졌는데 끝까지 내 편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팀장의 목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무자비하게 선실을 울렸습니다. 넌 완벽하게 끝났어, 황 사장. 자신을 지켜줄 절대적인 방패라고 믿었던 모든 권력과 폭력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현실이었어요. 황 사장의 두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절망으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억울함에 입을 뻐끔거렸지만 짐승의 앓는 소리 외에는 어떤 말도 뱉어내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둘째가 차단해 두었던 선박의 외부 통신망이 일제히 복구됨과 동시에 선실 창문 너머의 밤바다에서 믿을 수 없는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어둠을 찢는 듯한 육중한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 뒤이어 바다의 거친 물살을 가르며 날아들듯 접근하는 해경 고속 경비정들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지역 경찰의 통제권이 전혀 닿지 않는 바다, 그 바다를 관할하는 해양특수구조단 요원들이 완벽한 무장을 갖춘 채 오징어 배를 사방에서 포위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십만 촉광의 강력한 항공, 탐조 등 불빛이 오징어 배의 갑판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헬기의 외부 스피커를 통해 위압적인 경고 방송이 밤바다를 때렸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다. 해당 선박은 밀수 및 특가법 위반 혐의로 포위되었다. 선박 내의 모든 인원은 저항을 멈추고 갑판으로 나와라. 갑판 위에서 호위를 서던 조직원들이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선실안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바닥에 엎드린 황 사장의 거대한 몸집에서 마지막 남은 반항의 의지마저 완벽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는 절망과 회한의 눈물이 비참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팀장은 저항 의지를 상실한 황 사장의 팔을 미련 없이 툭 놓아주었습니다. 오열하는 그를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한번 내려다본 뒤 젖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방수 이어폰 너머로 막내의 평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해경특공대 갑판 진입 10초 전입니다. 이탈 루트 확보해 두었습니다. 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나지막하게 대답했어요. 수고했다. 이 더러운 쓰레기장 청소는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체크아웃한다. 팀장은 문을 열고 선실을 나섰습니다. 헬기의 탐조 등 불빛이 쏟아지는 눈부신 갑판 위를
707의 유령은 제 집 안방을 거닐듯 소리 없이 미끄러지며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파괴된 카르텔의 무덤을 등 뒤로 남겨둔 채였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동해안의 바다를 투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거대한 헬기와 경비정의 사이렌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던 밤바다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항구 구석에 허름하고 소박한 국밥집, 말끔하게 세탁된 헐렁한 후드티와 사복 차림의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뜨끈한 국밥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식당 벽면에 걸린 구형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 속보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가 식당 안을 채웠어요. 어젯밤 동해안 일대에서 적발된 수백억 대 밀수 및 불법 정치 자금 게이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해경 특수구조단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폭력 조직 두목 황모 씨는 이 모든 것은 관할 경찰서장이 뒤를 봐주며 지시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화면 속 수갑을 찬 채 점퍼를 뒤집어 쓰고 끌려가는 황 사장의 초라한 모습이 비쳤어요. 긴급 체포된 해당 경찰서장은 현직 국회의원인 최 의원 측의 강력한 외압과 지시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실 측은 즉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해당 범죄자들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이름이 도용된 것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 이들 사이의 진흙탕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어제의 끈끈했던 카르텔은 권력의 방패가 깨지자마자 하루아침에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짐승들의 아기다툼으로 변해 있었어요. 막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픽 하고 가벼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둘째 역시 국물을 들이켜며 통쾌한 미소를 지었어요. 팀장은 말없이 깍두기를 집어먹으며 창밖의 평화로운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피 묻은 주먹 한 번 쓰지 않았어요. 오직 정보력과 전술만으로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낸 707의 유령들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휴가지에서의 체크아웃을 마쳤습니다. 며칠 뒤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본대 팀장, 정보, 사격 특기의 세 요원이 각 잡힌 전투복 차림으로 대대장실 앞에 섰습니다. 관등 성명을 대고 경례를 붙이기가 무섭게 대대장의 책상 위로 두꺼운 서류 철 하나가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내리꽂혔어요. 너희들 대체 휴가 가서 뭔 짓을 하고 돌아온 거냐? 대대장의 불호령이 집무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미동도 없이 전방을 주시했어요. 어제 해경 본청장한테서 직접 전화 왔다. 밀수선을 단독으로 털고 유령처럼 사라진 정체불명의 요원 셋이 우리 부대 소속인 것 같으니 확인 좀 해달라더군. 대대장이 뒷목을 잡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보고 책에 무시한 단독 행동. 이유가 뭐야? 팀장이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적의 배후를 파악했을 때 우리 군 내부 윗선까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작전 보안을 위한 불가피한 통신 통제였습니다. 대대장이 미간을 좁히며 헛기침을 했어요. 해경 본청장의 연락으로 외부에서 먼저 터진 사건이었기에 군 연루 의혹은 이미 깔끔하게 해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은 짐짓 엄한 표정으로 서류를 툭툭 쳤어요. 변명은 안 통한다. 너희가 휴가 중에 민간 시설을 무단 침입하고 상부 허가 없이 단독으로 무력 작전을 전개한 건 명백한 군기 위반이다. 대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 사람 앞을 천천히 걸으며 선언했습니다. 너희 3명. 다음 포상 휴가는 무기한 반납이다. 본 작전에 대한 모든 기록은 기밀로 붙이며 외부에 발설할 시 엄중히 문책하겠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세 사람의 목소리에는
후회나 억울함 따위는 단 1g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대대장은 꼿꼿하게 서 있는 3명의 최정예 요원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징계를 내리는 그의 인매는 엄하게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부하들을 향한 숨길 수 없는 든든함과 자랑스러운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징계 처분은 이상이다. 나가봐. 대대장의 짧은 명령과 함께 절도 있는 경례를 마친 3사람이 집무실을 나섰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훈련병들의 힘찬 구호 소리가 울려 퍼지는 넓은 연병장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산바람이 전투복 깃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팀장이 걸음을 멈추고 막내를 돌아보았습니다. 팀장의 시선이 전투복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막내의 왼팔 붕대에 머물렀어요. 늘 얼음장처럼 차갑던 팀장의 눈동자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숨길 수 없는 따뜻한 온기가 묻어났습니다. 팀장이 손을 뻗어 막내의 붕대를 아주 살짝 조심스럽게 건드렸어요. 수아야, 아직 아파? 낮고 다정한 팀장의 물음에 막내가 화상 입은 팔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바베큐장에서 억울한 눈물을 삼켜야 했던 그날의 어두운 표정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 정도면 훈장 아니겠습니까? 막내의 씩씩한 대답에 옆에 서 있던 둘째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내 팀장의 입가에도 부드러운 호선이 그려졌습니다.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내고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운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신뢰였어요. 그래, 비싼 훈장 달았으니 오늘 오후 전술 훈련은 내가 선두다. 뛰어. 아, 팀장님. 환자한테 너무하십니다. 투덜거리는 막내의 엄살에 3사람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일제히 터져나왔어요. 푸른 연병장의 맑은 하늘 위로 서로의 곁이라면 그 어떤 지옥이라도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3사람의 눈부신 미소가 찬란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라마 어떠셨나요? 여리게만 귀엽게만 보였던 겉모습과는 달리 무시무시한 힘을 숨기고 있었던 주인공 3인방이었습니다. 시원하게 악당들을 참교육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군인의 본 모습으로 돌아간 주인공들.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